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개발 평가 실무 제6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수업 주제는 사회 문제의 분석과 욕구 사정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주차에는 크게 3차 시로 구분을 하고요. 1차 시에는 사회 문제 분석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차시에는 욕구 사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3차 시에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주차 1차 시 주제는 이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욕구의 개념인데요. 이 욕구와 관련되어져서 사람들이 이 욕구의 어떤 충족과 불충족이라고 하는 거에 연속선상에 있는 상황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문제라고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문제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정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개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령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욕구의 어떤 불충족 상태가 나타났다, 욕구가 나온 거죠. 자,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 욕구는 충족이 되는 거지만,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고픔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욕구가 불충족된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게 되면 이제 문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했을 때는, 자,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개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아닌 것과 문제인 것. 자, 배고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음식을 제공을 했을 때는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는 거지만,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문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비교의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문제로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또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회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되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뭐 그 개울이나 냇가에서 빨래도 하고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런 환경 오염의 문제 때문에 이런 그 냇가에서 뭐 빨래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가치와 충돌되는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대적 상황이 바뀌거나 사회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대나 국가 혹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이걸 달리 해석하는 것 또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에게 그에 대한 욕구, 해결 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족스러운 상태 혹은 조건이라고 또 보는 학자들도 있고, 문제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가로막는, 때로는 인간의 욕구 불충족 그 자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문제와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1대1의 상대적인 대응 관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회복지를 통한 욕구의 충족은 문제 해결과 예방이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기제, 혹은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기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욕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 자, 문제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자연활동에 의해서 야기된 갖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이 문제인식에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불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한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만 일어났을 뿐이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만족스럽게 또 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그것은 사회 문제화 혹은 사회 보장과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로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자연활동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문제를 소극적인 존재 양식을 지닌 문제라고 부르고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라고 보는 문제를 적극적인 존재 양식을 지닌 문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제 이거는 다른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니까요. 참고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서 일반적으로 욕구에 불충족된 상태, 욕구가 불충족된 상태를 가리켜서 문제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이 개개인에게 나타날 때 개인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인 맥락을 지녔을 때 사회 문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분리되어져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반적으로 이 사회 문제에 대한 개념 정의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가령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는 욕구가 불충족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죠.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문제 상황이 아니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문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욕구가 불충족된 상태를 문제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욕구가 불충족된 상태를 사회 문제라고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본다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무한하기 때문에 욕구가 충족됨과 불충족이라고 하는 거에 계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욕구가 불충족된 상태가 계속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 문제에 대한 개념 규정이 어려운 이유를 또 한번 살펴보면 과연 이 사회 문제를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규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이 문제 상황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사회 문제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이 개념 정의가 어려운 이유는 자, 개인의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쉽지 않다라고 보는 측면이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결식, 밥을 거르는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끼 혹은 어떤 사람은 세 끼를 먹는다라고 봤을 때 자, 세 끼를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끼를 먹는 사람이 한 끼의 식사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두 끼를 먹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세 끼가 아니라 두 끼를 먹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뭐 식사를 거르는 일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다이어트나 혹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오히려 하루에 두 끼만 식사를 한다라고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또 문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개인의 주관성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를 개념 정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사회 문제에 관한 개념 규정인데요. 이 사회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그럼 갖춰야 이걸 사회 문제로 볼 것이냐.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자, 사회 문제에 대한 개념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문제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 제시된 한 6가지 정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부모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그리고 또 부모님들, 노부모님들을 부양하는 것이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또 그렇게 배워왔는데, 2000년대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97년도 IMF라고 하는 외환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후에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맞벌이 가정의 어떤 그 증가 추이를 보이게 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도 확대가 되어지는 과정,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해진 시기가 있었죠. 자,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노부모님을 부양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를 굉장히 소중한, 그리고 아직 미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아이에게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않는 방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부양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부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다거나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 말이나 대화 속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학대행위를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나 가치에 반하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개개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문제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개인의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수 사람들 가정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 문제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자, 사실 우리나라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빠른 도시화, 현대화가 이루어진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사실 60년대나 70년대 같이 1차 산업,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일 때는 사실 그렇게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죠. 자, 그런데 특히 우리 이제 최근 한 2,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식당을 대중들이 이용하는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배달 음식에 익숙해졌죠.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이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또 시대가 흐르면서 최근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전에는 뭐 비를 맞고 다녀도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환경 오염된 산성수가 내리는 이 빗속,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 자,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것이 사회적인 맥락을 지니게 되어진 것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실업의 문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상황의 사회적인 변화, 4차 산업의 어떤 도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범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원인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사회 문제로 규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다수의 사람 혹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불경기를 경험하고 또 이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부터 내몰려 나간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런 상황이었고, 또 우리가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밀레니엄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초과하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됐죠. 자,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출산과 관련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2023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0.78명 정도라고 본다면 상당히 낮은 그 출산율을 보이는 거죠. 가임 여성들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 임신 기간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0.78명이라고 하는 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이런 저출산과 고령화는 같이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정책 당국에서 위기 상황을 인지를 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이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정책을 고민을 했고 이 결과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정책이 마련되었고 그래서 노인에 대한 어떤 돌봄, 특히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돌봄을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들에 의한 돌봄보다는 좀 더 국가가 사회적으로 가족 체계를 좀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가 이 책임을 지기 위한 차원의 정책의 어떤 마련, 도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다수의 사람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정책을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로 판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하는 예들이 바로 이 사회 문제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부양이 당초에는 가족들에게 있었죠. 사실은 뭐 노부모님에 대한 부양 책임을 가족들에게 졌는데 이것이 이제 IMF 외환위기를 지나고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로 도입에 접어들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계속 증가했다라고 했잖아요. 초기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들은 바깥일을, 여성들은 집안일을 돌보는 일을 주로 담당을 해오다가 이 외환위기 이후에 여성들도 점차 사회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확대되어짐에 따라서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가 가족 체계 내에서 문제 상황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간의 어떤 불화,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급기야 가족 해체라고 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서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고 확대가 되어지면서 이런 문제를 계속 두었다가는 우리 사회의 체계가 기본적인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이 개선을 위해서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이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문제가 이 개인 문제와 그럼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사회 문제가 지니고 있는 사회성 그리고 보편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의 맥락이 어떤 측면이냐, 개인적인 측면에서 발생을 한 문제냐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냐라고 봤을 때 좀 전에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 위한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환경 오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사회 문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환경 오염의 문제는 자, 개인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사회 전체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있는 점에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사회적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개개인의 어떤 그 욕구 불충족 상태가 계속 존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개인 문제라고 했고 이 개인 문제가 사회적인 맥락을 지녔을 때 사회 문제라고 했는데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회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이 돼버리면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뭐 대표적인 환경 오염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본다면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 중에서 사회적인 맥락을 가진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 문제 해결의 사회적 맥락 측면에서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를 구분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 사회 문제가 지니고 있는 이제 보편적인 측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지닌 부정적인 영향력이 특정 개인에게 한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보편적으로 미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자, 산성비가 내린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저한테는 산성비가 내리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비가 내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산성비가 내린다? 이건 그렇지 않죠. 비가 내리게 되면 이 비를 맞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오염의 문제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뭐 질병이 발생한다든지 장애를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 문제 발생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를 구분짓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보편성과 사회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관계를 한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개인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문제가 어떤 성격이 바뀌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공식적인 관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인 맥락을 지니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정책이 바로 사회보장 정책,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000년대 접어들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특히 뭐 가족 해체 문제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노부모에 대한 부양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서 나타난 정책들, 가령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 지역 아동센터가 설치가 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거나, 또 예를 들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을 당한 분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역 자활센터라든지, 혹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과 같은 사회복지기관 시설단체가 설치되는 것들, 그리고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정책의 도입 등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공식적인 관심,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인 맥락을 지닌 이 사회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을 갖게 됐을 때 비로소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노력으로서 사회보장 정책들이 마련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의 문제는 사회 문제로 규정되고 수용되는데 한 사회 내 다양한 개인 문제 중에서 경합 과정을 밟아서 선택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문제는 사회적인 맥락을 지니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은 사회적인 맥락을 지닐 수가 있는데, 자, 개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되는 과정은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문서상의 체계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는 가장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변화되는 이 과정과 연관되는 논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되기 위한 사회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측면, 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수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거나, 혹은 그 문제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부분 개인 문제가라고 보기보다는 사회 문제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갖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다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 문제 분석,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사회 문제를 분석할 때 사전에 고려해야 될 것들은 이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될 과업은 무엇이며 사회복지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특성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사에게 부과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행해낼 자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져서 사회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 사회복지사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과 모델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해결 방안과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찾고 그것을 규정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은 사회복지 개입 전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로서 이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욕구를 사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 분석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결식이라고 하는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자, 이 문제에 단순한 결식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봤을 때는 급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의 원인을 찾는 노력들이 있어야만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주차 1차 시는 사회 문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